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대한민국 대표 석학 8인이 신인류의 지표를 제시하다. 김누리, 장하준, 홍기빈, 최백은, 홍종호, 김준영, 김용섭, 이재갑 지음, 인플루엔셀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들어가는 글, 코로나19는 지금 왜 우리에게 왔는가? 김누리 1장, 라이피즘 신인류의 이념, 장하준 2장, 새로운 성장 동력, 홍기빈 3장, 체제의 대전환, 최백은 4장, 혁신의 조건, 홍종호 5장, 그린으로의 전환, 김준영 6장, 탈세계화의 가속, 김용섭 7장, 비대면의 역전, 이제가 8장, 위드 코로나 시대.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코로나19는 왜 지금 우리에게 왔는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자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에게 우주의 막대한 공간은 무엇인가? 사회학자 김홍준 선생의 은둔기계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인간을 바이러스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 은둔하는 기계라고 말하는 이 글을 읽으며 저절로 숨이 막혔다. 지난 1년여간 시간을 떠올리는 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패자는 인류가 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허우적거렸다. 발버둥을 치기도 했다. 턱밑까지 차오르는 공포감에서, 기댈 곳 없는 막막함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선을 넘었을 때는 모든 걸 놓고자 하는 체념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속수무책이었다. 헤엄치는 법을 모른 채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맥질을 했고 바닥을 드러내는 산소통 눈금을 보면서 정처 없이 부유해야만 했다. 오직 생존하고자 치열하게 부단하게 애썼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삿짐이 빠져나간 빈자리처럼 고인물이 말라버린 뻘밭처럼 우리 사회에 갈라지고 감춰졌던 수많은 것들이 시간 사이에 해집고 앙상하게 드러났다. 숨을 가다듬고 이제야 겨우 물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는 왜 왔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왜 지금 우리에게 왔는가? 코로나19를 생성하고 유포시킨 지금의 환경과 이곳의 조건은 무엇이었나? 이는 비단 감염학적인 과학의 답을 얻고자 하던 질문은 아니다. 코로나19는 기존 제도와 가치관에도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기본적이며 전방위적인 진단과 처방을 요구하는 사태를 우리 앞에 펼쳐놓은 셈이다. 지난해 CBS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자 2020년 경기도 지식 콘서트를 기획했다.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식과 안목을 키워온 20여 명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나선 대중강연 형태의 영상 콘텐츠 시리즈다. 여기서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공유와 협력, 배려와 연대의 공동체적 감수성 회복을 밑그림에 놓고 각자의 고민과 해결 방안들을 나눴다. 그중 8개의 강연을 선별하고 보강해 책으로 묶었다. 시린 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면 미처 옷으로 여미지 못한 부위에서는 냉기가 전해지는 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는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소규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 역시 빈곤이라는 치명적인 기저질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김누리. 한편으로는 재난 극복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 도덕적 해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입니다. 교육, 주거, 노동, 의료 등 복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공동구매하는 개념입니다. 장하준.
바이러스에 버티려는 힘과 백신에 내쫓으려는 힘, 두 힘의 충돌로 우리의 일상에 하나둘 날카로운 단층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제쯤 코로나19가 축출되고 예전의 생활이 가능할까? 누구나 품을 법한 이런 소박한 기대에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기도 한다. 코로나 없는 세상보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머무는 세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접촉보다는 온라인 접속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대학과 기업의 문화도 급속히 바뀌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수평성과 투명성이 배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권위가 지워지면 결국 남는 건 실력 그 자체입니다. 사무실에서 모여 일할 때 이른바 연공서열이란 걸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윗사람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화상회의를 하는 모니터 화면에서는 부장님이든 신입사원이든 균등하게 분할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김용섭. 책을 읽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더 깊은 질문들만 만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해줄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책의 어느 대목은 평소 지나치던 주파수에서 듣지 못하던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모른다. 민주화 시대나 IMF 시대처럼 역사는 지금을 코로나19 시대로 명명할 것이다. 잔혹과 혼돈에 휩싸여 예외 없이 암중모색을 했던 시기. 우리는 각자 선자리에서 나름의 신화를 묵묵히 써내려가고 있다. 어느 노작가는 말한다. 신화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깊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현재의 고난과 시련은 내 삶의 서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는다. 박재철, CBS 지식콘서트 PD. 1장 라이피즘 신인류의 이념. 김누리. 자본주의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옐로 카드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부재한 사회적 가치, 공공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 자연 없이는 나, 개인,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유토피아. 코로나19 대유행은 하나의 거대한 재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겪은 가장 심각하고 힘겨운 재난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난 우리에게 고난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재난은 예기치 않은 어떤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뜻밖에도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을 재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미국 저술가이자 비평가인 레베카 솔릿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에서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 불능으로 만든다.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재난 유토피아다. 라고 설명했어요. 재난은 물리적 지옥이지만 한편으로는 규칙들이 깨지고 체제가 전복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구조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적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초기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였던 대구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기품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정부는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심했지만 도시 간 이동을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도 있었지만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집에서 머물며 철저하게 이동을 자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체의 사재기도 없었고 어떤 형태의 패닉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이 여분의 마스크를 모아 대구로 보내는 데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대구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구조하고 돕는 보살피는 사회적 유토피아의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자연적 재난이라면 광주의 5월은 정치적 재난이었죠. 당시 광주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에게 의해서 도시 전체가 일주일 이상 봉쇄되는 상태, 다시 말해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재난 상황은 극도의 혼란과 공격적인 집단 행동을 불러올 수 있었지만 당시 광주에서는 단 한 건의 약탈 행위도 없었고 어떤 중대한 범죄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1871년 파리 코민,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001년 미국 9.11 사태, 2005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등 전 세계 각국이 겪은 재난과 혁명의 역사에서 이런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닫게 된 중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의식들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준 거죠. 이러한 성숙한 의식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저는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이런 성숙함이 다져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식민, 냉전, 분단의 가혹한 시대를 겪었으며 전쟁과 군사독재, 양민학살 등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비극적 사태들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형태의 비극을 모조리 겪어낸 유일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시련을 치러내면서 우리 안에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존의 질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 혁명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훌륭한 자양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은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해갈 기회가 될 것이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져다주는 의외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 즉 깊은 우울감만 안겨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경고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코로나 옐로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옐로는 3가지 경고입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둘째, 공공적 가치, 셋째, 생태적 가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3가지 경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화상, 사회가 없는 사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충격적이면서 고통스럽게 일깨워준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비연대적 사회입니다. 여러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의 2020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관계 지수는 OECD 37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필요할 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9%로 OECD 평균인 9%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그 숫자가 34.7%로 올라갑니다. 이는 한국 중장년층 인구의 10명 중 3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5년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2016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포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빈부, 고용, 성별 등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이로 인한 불평등이 만연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지표들이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은 연대와 포용이 결여된 사회, 다시 말해 사회가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를 떠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수십 년간 한국 사회는 이 당연한 명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상 사회적인 것이 부재한 사회입니다. 아니, 부재한 정도를 넘어 불온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낙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진보적인 정당에서조차 당명에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두려워하고 기피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경시되거나 위험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주장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2016년과 2017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보여준 강력한 연대와 집단 지성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할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숙함이 광장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도 사회적 연대도 설 자리가 없어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학교와 가정, 일터에서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꼰대가 되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연대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학부모들의 사진을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어째서 그들에게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인 걸까요? 정규직 노조가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1919년 12월 한국의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중 한 곳에서 비정규직 560명에 대한 집단 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에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겠다며 시위에 나선 의사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연대하는 사회로. 저는 독일에서 살면서 이런 한국 사회와 대비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2020년 9월 20일에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비롯한 40개 도시에서 그리스 난민 캠프 화재로 공경에 처한 1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 중 2,700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 대규모 시위대의 요구는 놀랍게도 모든 난민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죠. 수용소를 모두 비워라. 난민들에게 인간 존엄에 걸맞는 주거지를 마련해줘라.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충분히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경쟁보다 연대하는 인간, 사유하고 비판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차별을 정당화하며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죠.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국 의사 총파업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실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사를 판가름질 중요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학력에 대한 차별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겼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이 게시물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보여준 오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받았던 충격과 경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과 이기심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원리만을 가르치는 경쟁 절대주의 교육이 빚어낸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우상 교수는 한국인의 심리 구조에 대해 모든 것은 서열화하는 습관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으며 한국 사회의 오만과 모멸 구조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서열화 문화, 경쟁 지상주의를 오만과 모멸의 구조에서 찾아낸 이러한 진단에 저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곤 합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정은 경쟁과 능력주의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이 공정함에는 연대와 협력이 빠져 있어요.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만 1등을 놓친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 후세대에 전해줘야 할 더 중요한 가치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며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며 억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사회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교훈에서 출발해 이제 한국 사회는 경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존엄과 연대의 공동체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쟁 일변도의 교육에서 탈피해 연대와 공감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적 협력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한국은 성공하고 미국은 실패한 이유.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미국과 후자에 해당하는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WHO의 긴급 대응 팀장 마이클 라이언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대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HO가 구상하고 추구하는 모든 요소와 전력을 이미 잘 구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체계가 실제로 어땠는지 마스크 공급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한국의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마스크 수급 문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초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곧바로 마스크 공급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와 단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스크 생산자로 하여금 당일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마스크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일부 의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공적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도입하면서 마스크 수입이 안정되었죠. 선진국 대열에서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의 노선을 택했고 그 결과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영보험 제도는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에서 더욱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타임은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진단비와 치료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한 여성이 받은 진료 청구서를 공개했어요. 진료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34,927달러, 하나로는 약 4천만 원입니다. 보험이 없는 수많은 노동자 계층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을 살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공의료는 시장에 잠식된 지 오래입니다. 공공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공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과속화했어요. 코로나19가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사람은 불평등 구조의 최하단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소규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 역시 빈곤이라는 치명적인 기저질환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각자 도생사회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의로운 공공성의 가치를 절감했습니다.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는 겁니다. 물론 시장 경쟁의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교육, 의료, 주거의 영역만큼은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어선 안 됩니다. 존엄성을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용성 있는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슬아슬한 생존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는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과 마주하며 추락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 노인 빈곤율, 노동자 사망률, 소득 불평등은 세계 1위거나 최상위 수준입니다. 반면에 행복지수, 출산율, 기업 생존율, 고용 안정성, 사회복지 지출은 세계 꼴찌거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어떤 안전망도 보호장치도 없는 불안 사회가 대한민국을 현대 니힐리즘의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편 무능한 국가가 어떻게 불행한 사람들을 낭떠러지 생존으로 몰아넣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그늘이 만들어낸 복지 사각시대가 너무 많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불평등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전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자본주의 역사상 한국만큼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인 지니개수를 보더라도 2019년 한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개수는 0.339로 OECD 36개국 중에서 11번째로 높았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하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 16.3%입니다. 그런데 66세 이상 장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사실 소득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의 아주 일부분만 보여줄 뿐입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숫자가 있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률입니다. 지난 23년간 단 2차례를 제외하곤 OECD 회원국 중 1위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47,55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어요. 매년 2,200여 명이 일하다 죽은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전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자본과 노동이 상시적인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한국은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198위로 꼴찌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펴내는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한국은 그 숫자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0.98명, 0.92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꼴찌를 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쏟아붓는 예산이 수조 원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미 오래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혜택이 지나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결과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서 선심 쓰듯 돈을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통제하고 규제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승자 독식의 패러다임에 갇힌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개혁해서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작은 정부예요. 이건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OECD의 2020 경제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은 54.5%입니다. 핀란드가 53.1%, 노르웨이가 50.7%, 덴마크가 50.2%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영역에 대한 공공지출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3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38.4%보다도 낮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영역을 모두 시장에 맡겨놓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비중이 높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국공립대 비율은 각각 95%, 93%, 86%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2.6%에 불과합니다.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년제 대학 연간 등록금은 평균 670만 원가량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예요. 한국은 마땅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몫을 민간에게 떠넘기면서 사실상 고등교육을 시장에 방치해왔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민간병원이에요. 유럽 복지국가들의 국공립 병원 비율이 60에서 70%에 이르는 것에 매우 상반되죠.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 공공병상의 비율이 20에서 30%입니다. 우리의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하죠.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7% 내외로 OECD 평균인 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율은 특히 심각하죠. 청년 10명 중 2명은 지옥고, 즉 지하방 아니면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2020년에 한국의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로 34개국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적자가 적으면 국가에서 살림을 잘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색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 골마있는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공적 경제를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남겨두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층이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야수 자본주의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생존의 불안 없이 존엄한 존재로서 살 수 있는 복지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